안녕하세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그림 구매, 소비 말고 투자. 오늘은 뉴욕에서 가장 고급 백화점인 버그더프 굿맨, 그 중에서 6층에 있는 비지 레스토랑에 가서 애프터눈 티를 즐겨볼 거예요. 그리고 33년간 14,500배의 수익을 거둔 전설적인 팝아트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공원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플라자 호텔,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건물은 플라자 호텔이고요. 저 맞은편 왼쪽으로 애플 스토어가 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버그더프 굿맨 백화점 여성 매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남성용 매장이에요. 이렇게 남성, 여성 매장이 따로 돼 있어요. 빌딩 자체가. 섹스 앤더 시티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첫 장면에 캐리하고요. 그 친구들이 플라자 호텔 앞에서 만나가지고 막 버거더프 굿맨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저희도 그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애프터눈 티도 즐길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층에는 가방 매장이 있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 매장도 한번 둘러보고 한 층씩 올라가면서 옷 구경도 할 거예요.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비싼 명품들을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세일을 해도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격대는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잘만 고르면 득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버그더프 굿맨 백화점에 오면 느끼는 게 그 중국인들 머니파워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이 백화점은 백인들이 주 고객인데 이런 최고급 백화점에서 중국어로 된 프로모션 그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심지어는 중국인 직원들을 공용해서 중국인만 전담으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네. 제가 간단히 쇼핑을 마치고 6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맛있는 티세트 먹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 사탕, 초콜릿 이런 달콤한 것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네요. 접시랑 장신구 같은 아트 상품도 제작했고요.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작품들이네요. 작가 이름은 러빈 블레어라는 작가예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성 작가인데 그 샥스 핍스 에비뉴라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시했고 해리 윈스턴 여기도 백화점이에요. 여기서도 전시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상품적인 매력은 있어 보였습니다. 가격대도 2, 3천 불대로 일반 사람들 접근이 아주 쉽게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제 감상평은 한마디로 예쁘다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품을 소재로 했다거나 색깔이 원색적이다, 이런 작품을 보면 보통 펍적이다, 펍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아트페어 가면은 이런 작품들 많죠? 이런 상품을 소재로 한 작품들. 팝아트는 인기가 많죠. 친숙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만큼 또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팝아트.
여러분, 팝아트는 과연 뭘까요? 먼저 위키백과 들어가서 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추상주의가 추상적이었다면 팝은 구상적이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다음, 직접 관찰된 실제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2의 이미지를 채택한다는 면에서 어떻게든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 다음,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대중문화를 그림의 소재이자 정보로서 이용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그 다음,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생명과 원색을 사용하였다. 네, 마지막으로 에로티시즘의 표현, 도구화된 성과 상업화된 성을 표현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는 면들이 뭐냐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원색 사용,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은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이 시각 매체가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원색을 사용한 어떤 작품은 팝적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조차 팝아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팝아트는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소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작가님, 어떤 상업적인 성공을 원하시는 작가님이라던가 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성격의 작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판매도 잘 될 거고요. 요즘 아트 컬렉터 추세가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소비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컬렉터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컬렉터 입장에서 지금 모든 영상들이 다 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아니라 투자가 되는 아트 컬렉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가 목표지 미술 투자로 작품 감상하기, 작품 즐기기, 교양 쌓기 이런 게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분명히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입니다. 작품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용성이라던가 그런 유행성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수록, 실용성이 없을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시 하나만으로는 이 작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신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저는 작품의 어떤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작가의 철학,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맥락, 특이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재의 배열,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움이나 특이성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위키백과에서 나왔던 팝아트의 특징 중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직접 관찰된 실제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2의 이미지를 채택한다는 면에서 어떻게든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팝아트의 특징이죠. 이 작품에서는 글쎄요, 배열을 하고 네온을 좀 넣고 하긴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이전에 60년대 팝 아티스트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떤 새로운 점이 있는지 전혀 맥락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분 웹사이트를 아래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뭔가 발견하신 분,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작품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루시 스페로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상품을 소재로 했어요. 아까 비슷하죠? 아까 보셨던 그 작품과 비슷한데 슈퍼마켓에서 파는 모든 제품을 소재로 합니다. 파마시,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작가 영국 출신이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파머시 약국에서 이런 거 다 팔아요. 그 마트처럼. 요즘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왓슨이나 뭐 올리브영 같은 데도 그런 건가요? 네.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 뭐 세제, 뭐 그다음에 스낵, 약국, 약품, 그다음 알코올 베브리지 전부 다 팝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소재가 약간 특이합니다. 소재가 앤디 워홀이 상품을 손으로 그리거나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다면 이 작가는 손 바느질을 해요. 손으로 퀼트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상품들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작가는 슈퍼마켓을 아예 꾸며놓고 마트에서 물건을 팔듯이 이 작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각각 개별 판매합니다. 이건 단순히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아니고요. 새로운 전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작가는 제가 2018년도 그 마이애미 12월 달에 열리는 아트 바젤 기간에 컨텍스트라는 페어가 있어요. 아트 마이애미라는 그 조직위에서 만든 컨텍스트라는 아트 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가해서 작품을 전시하고요. 전시를 했고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마켓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 작가의 가치를 알아본 뉴욕에서 온 딜러들이 이 루시 스페로 마켓에서 단품으로 된 각각의 작품들을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지금 이 작가의 한번 가격 살펴볼까요? 제가 2018년도 그 컨텍스트 페어 갤러리에서 받았던 작품 가격 정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리츠 크래커, 지금 보시는 작품 리츠 크래커 이거 8,000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장면, 네, 초밥 있죠. 캘리포니아 롤 시리즈 이거 10,000불이었습니다. 2018년 12월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똑같은 작품 지금 얼마 하나 한번 볼게요. 네, 리츠 크래커는 지금 퍼스트 집스라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13,200불. 그리고 캘리포니아 롤 시리즈는 네, 이것도 역시 퍼스트 집스라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16,725불. 네, 1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지금 2020년이지만 12월 달이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1년 지났는데 이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팝아트. 저는요, 미술사 통틀어서 팝아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소재를 미술의 소재를 끌어왔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또 우리가 친근하게 와닿는다고 해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키치, 패러디 이런 또 다른 장르가 막 생산되면서 우리 판단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술과 상품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팝아트는 그 형식적인 기원이 추상표현주의에 있습니다. 이것이 팝아트를 제대로 읽는 힌트인데요. 추상표현주의에서 1960년대 이후에 그 팝아트하고 미니멀리즘으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미니멀리즘하고 팝아트는 시각적으로 언뜻 보면은 굉장히 다른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공통점이 많은 장르입니다. 여러분이 미술관 가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뭐 하나도 뭐 설치가 안 돼 있는 와이드볼에 그냥 네모나 상자 하나 이런 작품들 있죠. 미니멀리즘. 그런 설치 미술의 뿌리가 추상 표현주의에 있고요. 그 같은 시대에 팝아트하고 맥락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감 뿌리기, 그 다음에 이런 브러쉬 자국,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정을 담아낸 게 아니고요. 추상표현주의에서는 그런 걸 감정을 담아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특화된 기호를 사용한 것이다. 이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붓질이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물감을 뿌린 걸 보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정말로 감정이야? 정말로 감정을 담아낸 거야? 이런 의문을 제시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감정을 담아낸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물감을 뿌리거나 우리가 브러쉬질을 한 걸 보면, 감정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자체가 기호라는 거죠. 팝아트는 선택한 소재는 상품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로 추상표현주의하고는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자신만의 시대에 특화된 기호를 평면에 그려본 거예요. 시대가 이제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광고 매체, 이런 것들, 그리고 상품,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를 그런 기호로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33년 동안 14,5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남긴 주인공입니다. 앤디 워홀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러스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전시를 하게 돼요. 이건 미술의 숭고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슈퍼마켓에 파는 그런 상품을 그대로 그렸죠. 그렸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이 각각의 액자마다 그림이 약간씩은 달라요. 다른데 이 슈퍼마켓에 파는 상품을 그려서 전시한다는 게 당시에 엄청 조롱거리가 됐죠. 동시에 또 센세이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맞은편 갤러리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조롱하는 진짜 캠벨 스프 전시가 열리기도 했어요. 진짜 깡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리는 진짜 캠벨 스프를 싸게 판다. 이런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이 작품이 6작품이 먼저 예약 판매가 되었었대요.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를 눈치챈 갤러리 디렉터, 그분의 이름은 어빙 블룸이라고 해요. 그분이 그 예약 판매를 그냥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전체를 1,000불에 사버립니다. 아마 맞은편에서 그런 조롱하는 전시를 한 게 이 어빙 블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거장 시대에 이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페러스 갤러리 디렉터는 이 작품을 1995년, 그러니까 전시가 이루어졌던 33년이 지나서 1995년 모마에다가 145만 불에 이 작품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3년 만에 14,500배의 수익이 난 거예요. 아트 컬렉터의 목표이자 컬렉팅이 나가야 할 방향, 바로 이겁니다. 제2의 앤디 워홀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전체는 시대의 흐름이죠. 부분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전체를 보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 섭렵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끊임없는 작품 관람, 그리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자기만의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안목을 기르시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있어요. 그 미술평론가 중에 반희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방송을 보시면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더 깊이 있는 뭔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되는 연관되는 영상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 놓거나 추천 영상에다가 이걸 걸어 놓을게요. 꼭 그분의 영상도 같이 보시고요. 1980년대에 미국의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정책을 잘 살펴보세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지금 현재 마켓은 이미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주식, 미술 이런 분야에서 묻지마 투자 현상도 앞으로는 조금 더 활기를 떨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죠. 자,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안목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미술 투자에서 성공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생각 외로 지금 가볍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애프터눈 티 이제 먹으러 가야죠. 작품 관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복도로 쭉 들어가면은 저기 왼쪽이 레스토랑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애프터눈 티 맛있게 즐겼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기 애프터눈 티 말고 그냥 숲이랑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이런 건 더 맛있어요. 가격은 1인당 49불에 팁 텍스해서 한 사람당 한 65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2인 세트니까 130불? 그러면 15만 원 조금 넘나요? 싼 가격은 아니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친구들도 다 만족했고요. 얼그레이 티랑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케이크 종류랑 초콜릿은 좀 많이 너무 달았어요. 너무 달았지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미술 투자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다니면서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아티스트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날